시공적산 온라인 강의 7주차 목공사 2차 시입니다. 무늬목 공사 계속 이어갈 거예요. 이 현장 무늬목 공사요. 무늬목 마감용 무늬목이 완전히 붙어지면 바로 투명 락과 도장을 해서 무늬목에 먼지가 묻지 않도록 하죠. 무늬목 아래에 이렇게 먼지가 들어가면 무늬목이 볼록 나오는 것도 되게 주의하지만은 이렇게 다 무늬목을 붙이고 난 다음에 투명 락화를 갖다가 뿌려야 하는데 투명 락화 뿌릴 때 그 면에 그렇게 받게 되면은 역시 그것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보시면은 여기 줄눈형 무늬목을 미리 이렇게 붙여놨죠.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렇게 줄눈형 무늬목을 붙이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합판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빈틈이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또 투명 락화를 또 뿌려서 그걸 굳히는 거죠. 이제 바닥 목공사입니다. 바닥 목공사는 이제 보통 이거는 나무로 아직도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무대 같은 거 만들 경우가 많거든요. 무대를 만들 때 그 멍에와 장선, 그러니까 이게 멍에라는 건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멍에는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 이거 단면이에요. 장선은 위로 가는 거예요. 이거 구조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들은 아이고 좀 틀렸네요. 보시면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이 바로 그 장선이에요. 그리고 아래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은 바로 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 전통 용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런 것들은 장선이 되는 거고 여기는 멍해가 아직 설치가 안 됐죠. 그래서 멍해와 장선을 먼저 만들고 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멍해는 일종의 그 달대라고 보시면 돼요. 선장이 달대잖아요. 그 거꾸로 하는 것이 멍해입니다. 보통은 이제 그 마루 아래쪽은 마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공사 그 자체라면은 수평이 고르지 않아요. 그래서 멍에와 장선을 수평을 갖다가 일단 실을 띄워서 잡아요. 그리고 멍에는 바닥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쐐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이렇게 멍에를 만들죠. 그러니까 멍에고 이건 장선이고 멍에를 만드는데 여기 바닥에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똑같은 명예를 만들어도 이 공간이 비게 되죠. 그때는 이렇게 쐐기를 넣어서 이걸 개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안에 가구 들어놨을 때 가구가 바닥에 수평이 맞지 않아서 가구가 이게 똑바로 안 서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기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종이 같은 거 접어가지고 이렇게 밑에 기어서 수평을 맞추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수평을 유지하는 멍에는 타정못을 이용해서 타정못이라는 거는 뭐 콘크리트나 이런 데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고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뭐 요것은 타정못인데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 왜냐면은 원래 이게 모델을 만들게 되면 무대 자체 하중이 크기 때문에 이동은 잘 안 해요. 아주 큰 힘이 작동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또 혹시라도 나중에 그걸 철거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은 글쎄요. 타정목까지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멍에는 약 90mm, 90cm, 900mm 간격으로 설치해요. 요게 좀 비슷한 게 달 때도 90cm 간격으로 보통 설치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요게 지금 멍에죠. 그러니까 멍해 같은 경우는 이게 좀 간격이 넓어도 90cm 정도면은 물론 아주 무거운 게 있으면 무너질 가능성이 있지만은 웬만한 무게에 버텨요, 무대는.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데 장선, 여기 장선이죠. 장선은 그러지 못해요. 장선은 30cm 간격으로 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힘을 골고루 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장선은 멍이 위에 올라타는 각재를 말하는 거죠. 장선의 간격은 300mm 하죠.
멍에와 장선이 고정되면 일반적으로 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루 시공은 잘 보세요. 마루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지금 원목 마루 설치하잖아요. 바닥에. 그 마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무대 같은 마루를 말하는 거예요. 단면으로 보면은.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마루입니다. 우리가 옛날 한옥들도 마루를 설치해요. 그러면은 마루 아래는 이렇게 비어져 있잖아요. 그게 이게 멍해거든요. 요게 세우는 게. 그거 똑같은 용어예요. 그러니까 아래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층을 더 만든 거죠. 올라갈 수 있는 층을 갖다가. 그런데 이제 요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여기서 안 나오는데 이 합판이 보이죠. 이게 이렇게 합판을 깔아놓고 그 위에서 우드 플로잉을 더 떼는 거예요. 보통은 그렇게 돼서 만드는데 우드 플로잉을 깔기 전에 이렇게 합판을 갖다가 두 겹 정도 하면은 울리진 않고 더 단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12.5mm 그냥 12mm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합판을 갖다가 두 겹 깔아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울리지 않게 이렇게 보강을 해주는 겁니다. 멍에와 장선이 다 설치되면 그 위에 이제 마루를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합판을 다 깔았죠. 그러니까 요거는 마루가 아니에요. 합판만 깔아놓은 거예요. 이제 쪽마루, 그러니까 쪽마루라는 것은 지금 원목마루 그때 설명했는데 이런 식으로 돼서 점점 마우스로 그리는 솜씨도 좋아지네요. 이런 식으로 돼서 된 것이 쪽마루예요. 이걸 갖다가 요 합판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걸 마루가라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합판만으로는 마루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걸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합판이 좀 단단하긴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위에 마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맨발로 다니고 하면은 나무 가시 같은 게 박히거든요. 물론 신발 같은 경우는 상관은 없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쪽마루를 설치해서 이제 더 마감을 해주는 거죠. 보면은 쪽마루는 이제 쪽마루 시공할 때는 무드먼 머리가 없는 못으로 빗못을 쳐서 시공할까 그러니까 고정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 무드 모시는 거 머리가 없어서 이걸 그렇게 깔아놓고 이렇게 쪽마루 깔아놓고 못머리가 없는 걸로 해가지고 못을 박아서 이렇게 고정을 시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못머리가 없어 그러면은 못머리가 있는 것도 되잖아. 물론 되긴 하는데 결국 못머리가 있으면 이렇게 보여요. 보이고 또 문제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은 바닥을 쓸고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신발 같은 데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못을 쳐서 이 못머리가 쏙 들어가서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무드 못을 해야 해요. 그리고 쪽마루는 마감이 필요한 원목마루와 마감이 필요하지 않은 원목마루로 구분돼야 하는데 요새는 대부분 쪽마루는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감이 필요 없는 원목마루는 이제 안 쓸걸요? 그거 구하기도 힘들 겁니다. 자, 그것도 옛날 이야기긴 한데 마감을 필요한 원목 쪽마루는 시공 후 그러니까 샌딩을 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거는 마감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우드베니어 이런 것이 않고 원목 마루예요. 원목으로 그냥 나무를 갖다가 켜가지고 만든 겁니다. 단면입니다. 이렇게 껴잖아요. 끼우잖아요. 그런데 말한 것처럼 이게 마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되게 거칠어요. 거칠기 때문에 샌딩을 통해서 이걸 갖다 한번 깎아주면 이게 평평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다가 투명 라카를 한번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드 베니어를 바르는 건 아니죠. 우드 베니어를 바르는 건 아닌데 어찌됐건 그렇게 하게 되면은 더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더 하죠. 사실 이렇게 마루 깐 것들이 시간이 오래 가면 멋있긴 해요.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때 이런 원목마루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저희 초등학교 때 이 원목마루였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시간이 될 때마다 선생님들이 마루를 닦게 시켜요. 마루는 이제 걸리로 밀 때마다 이게 점점점 살아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러지 않죠. 요새는 시대가 없는데 원목마루를 깔아요. 그런 마감이 든 것, 되지 않은 것. 마루를 모두 깔고 반드시 멍에와 장선이 숨을 쉴 수 있게 환기구를 뚫어줘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니까 이게 제재를 해서 아주 오래 말리지 않는 이상은 마루가 결과적으로 그 각재들이 결과적으로 점점 좀 쭈그러들어요. 쭈그러들기 때문에 변형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여기를 다 막아버리면 안에 습기가 차니까 이게 마르는 속도가 다 제각각이라서 결과적으로는 마루가 어느 부분은 멍해 때문에 보시면은 이게 뭐 이렇게 만들었고 여기가 바닥이라고 하면은 멍해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 멍에는 빨리 쭈그러들어서 이렇게 처지고 여기 멍에는 늦게 말라서 덜 처지게 되면은 마루에 변형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환기구를 물론 다 막아요. 다 막는데 일부는 뚫어 놓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무대 같은 거 보면은 무대 아래 이렇게 죄송합니다. 환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바로 그런 것이 이런 겁니다. 이제 여기는 이렇게 해서 쪽마루 다 깔고 그 다음에 여기 샌딩 작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락 가치를 아직 안 했지만은 이렇게 무대가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바닥 목공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바닥 목공사는 아까 전에 마루 목공사랑 달라요. 그러니까 마루는 조금 더 그림을 그리자 보면은 이게 바닥이 있고 바닥 위에다가 멍에를 올리고 장선을 깔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합판을 치고 그 위에다가 마루너를 까는 건데 바닥 목공사는 보시다시피 바닥 자체에다가 이렇게 마루를 까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마루 목공사보다는 좀 텐션, 그러니까 좀 뭐랄까 쿠션이 없는 감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경우는 그 층고에 제한이 있는 매장이나 주택 같은 경우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타르 미정면, 그러니까 뭐 슬라브, 콘크리트 슬라브라든지 이런 것들 해서 바로 그 위에다가 까는 거죠. 보면 이렇게 여긴 방수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미장을 하고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깔기 시작을 하는 거죠. 원래 바닥의 미정면은 평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뭐 몰타를 깔면 모르겠는데 몰타를 안 깔고 하는 경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슬라브가 이렇게 있어요. 슬라브가 이렇게 있는데 슬라브가 요거는 마감을 하지 않은 거죠. 마감을 하지 않는데 여기다가 마감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기를 확대해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대를 해보면은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 마루를 깔게 되면은 뭐 당장은 버티겠지만은 장기간을 버티면 결과적으로 마루가 이렇게 움푹 파이는 것 때문에 언젠가는 그 상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다가 잠깐만요. 이 위에다가 합판을 하나 더 까는 거예요. 3mm 정도 합판을 갖다가 합판은 암만 해도 이런 충격이 좀 강하니까 3mm 정도 합판을 바닥에 붙이고 그 위에 쪽마루를 원목을 붙이기입니다. 근데 요새는 그러지 말고 펠트를 그냥 깔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매장 같은 경우는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암만 해도 그 마루너를 깔았을 때, 쪽마루너를 깔았을 때는 이제 사람이 조금만 밀려서 넘어질 수가 있는 확률이 많아져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매장 같은 경우는 본드를 붙여서 이렇게 시공을 하기도 하는데 일반 가정집은 요새는 잘 안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름알데히드 그 본드가 포름알데히드 그것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냄새 왜 새집 냄새 있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솔직히 말해서 좀 나중에 또 혹시라도 다시 그 마루노를 깔거나 이럴 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드를 이용하기보다는 어차피 지금은 그 그러니까 마루너를 깔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잡아주는 게 있다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생각해서 요새는 본드를 잘 안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마루 깔기 완료된 이후에는 특별한 마감 공정이 필요하지 않는 게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원목 마루는 투명 왁스 라카를 뿌렸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던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왁스를 한번 칠하면은 내구성은 높긴 하죠. 그래서 마루널도 지금도 청소하시는 거 보면은 그 청소 기계에 그 왁스가 이렇게 도포되면서, 그러니까 너무 또 왁스를 많이 깔아 놓으면은 이게 미끄러져요. 미끄러지기 때문에 적당하게 이제 마루를 깨끗하게 할 때 물 청소보다는 아무래도 왁스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반짝반짝하고 하니까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걸 더 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 대신 분기별로 한 번씩은, 특히 원목 마루 같은 경우는 한 번씩은 해줍니다. 그래야 좀 훨씬 더 관리하기가 좋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는 합판을 깔았죠. 여기 합판을 깔고 마루를 이렇게 넣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나무의 적산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판재랑 각재를 구분해야죠. 여기 보면은 각재가 있고 그다음 판재가 있습니다. 각재는 여기 보면 3배 미만이란 거죠. 만일 그 폭이 두께가 이렇게 있어요. 두께가 만일 6cm라면 폭이 18cm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18cm죠. 18cm를 기준으로 이 안에 들어가면은 각재고 이게 넘어가면은 판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각재는 금방 알아요. 판재랑 각재는. 왜냐면 판재 같은 경우는 2.4 곱하기 1.2m로 대부분 그 공장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각재는 당연히 좁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알 수 있고, 각재는 말한 것처럼 보시면 그냥 이게 각재라고 느껴질 거예요. 이렇게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규격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판재로 가고, 이제 정미수량을 산출하는데, 이제 이 정미수량이 다른 거의 정미수량과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좀 잘 들어주세요. 구조용 목공 상품 각재 판재 산출 기준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가공 조립하는 순서대로 산출하되 외부에서 내부, 구조체로부터 수장재 순으로 산출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것들은 제가 빨간색으로 구분해 놨어요. 물론 이 시험은 제가 시험을 낼 때인 겁니다. 아마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실내 건축 산업 기사라든지 건축 기사를, 실내 건축 기사를 볼 때는 이 까만색 글씨까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만일 시험을 낸다고 하면은 이 빨간색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그 내용들이라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도면상의 치수 적용입니다. 이제 구조재랑 수장재랑 좀 달라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헷갈리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 먼저 요것부터 보죠. 여기 각지의 정미수량 치수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정미수량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 설명을 드릴게요. 대폐지 치수를 더한 치수라는 거죠. 자, 보시게 되면은 구조재는 도면 치수를 제재 치수, 그러니까 정미수량 계산 치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각재를 갖다가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각재가 바로 정미수량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수장재, 창호재, 가구재는 여기서 우리가 대폐질을 한 번 더 해요. 아니, 많이 하죠, 대폐질을 갖다. 대폐질 하게 되면은 대폐질 한 번 할 때마다 거의 1mm가 날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mm, 2mm, 3mm 대폐질 한 3번 하면 3mm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자면은 우리가 여기 보면은 그 종별로 해서 구분이 이 정도 이 정도로 마무리를 했을 때 보시면은 2mm, 3mm 정도가
날아간다고 이렇게 돼 있죠. 양면인 경우에는 양쪽에서 나가니까 3mm, 5mm가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제는 마무리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정미수랑 치수를 쓰는데 수장제는 대패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패질 치수를 더해서 대패질 치수를 빼야 하는 거죠. 마무리 치수는 그러니까 다른 데선 볼 수 없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제재 치수, 마무리 치수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고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을 거예요. 다른 것보다는요. 수정용 그러니까 그러니까 판넬이라든지 그 나중에 겉으로 드러나는 그 나무의 경우에는 사용 부위, 청장, 벽, 바닥 등에 따라서 공법별, 종류별, 두께별로 대개 면적으로 산출하여 자재 할증을 감안하여 자재 수량을 구하는 방법과 소량인 경우에는 기성품의 생산 규격 치수를 감안하여 매수로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는 자재 할증을 감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것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이고, 복잡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원목을 붙일 경우는 더 겨우 없겠지만 원목 판넬을 붙인다고 칩시다. 근데 원목 판넬 갖다가 이렇게 붙인다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이 원목 판넬 갖다가 실제로 사고 요걸 갖다가 대패지로 마무리를 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패질이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로스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재 할증을 감안하여 자재 수량을 구하는데 소량인 경우와 그 다음에 소량에도 기성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쪽마루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있잖아요. 쪽마루로 나와 있는 경우는 이제 이건 기성품이고 이건 더 이상 마무리할 게 없어요. 마무리할 게 없으니까 요거는 바로 매수로 요거 몇매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요때는 자재 할증은 감안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문제를 보시면서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기타 기준 이제 반자 돌림. 반자 돌림은 천장 몰딩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재료 분리대.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들어가는 것은 걸레바지 같은 것들 있죠. 자, 여기서 미터로 산출하는데 여기에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거는 걸레바지 같은 것도 포함되니까 일단은 걸레바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걸레바지 같은 것도 제작해서 쓰긴 하지만 대부분 기성품들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대로 하려면 이 면적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이 면적을 갖다가. 그럼 걸레바지 높이가 10cm면은, 만약 이게 10cm면은, 길이가 뭐 1m면은 0.1 곱하기 10해서 1m 제곱으로 이렇게 면적을 내서 하는 거에 하는데, 또 이거는 최적이니까, 나무는 이제 밑으로 말하면 최적 기준이니까, 이게 두께가 0.01 0.2 정도, 2cm 정도라면은 결과적으로 이 정도가 바로 미터 세제곱이 이 최적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걸레바지는 기성품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또 기성품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거는 현장이 아니라 공장에서 한꺼번에 제작해서 만들어 와가지고 써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자면은 이거는 도리어 타입별로 가격은 달라지는데 뭐 단면 타입별로 뭐 이렇게 된 것도 있고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끝이 이렇게 된 것도 있고 끝이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이렇게 둥근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의 그 1m 기준으로 해서 그 단가를 본다는 거죠. 그 적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위 대가 적용이 있다는 말이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목부 보양은 이제 공사상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보양 면적을 산출하는데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공사를 할 때 뭐 이제 공사 순서는 이제 도면은 우리가 바닥, 벽, 천장으로 올라가는데 공사 순서는 천장, 벽, 바닥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천장을 하고 그다음 벽을 하고 바닥을 내는 나중에 하는데 이제 만약 판넬로 우드 비닐 판넬을 만들었을 때는 그거 갖다가 바닥을 그 만들 때도 혹시라도 물건 났을 때 치거나 이렇게 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뭐 바닥에다가 에폭시를 갖다가 이렇게 뿌릴 때도 오염될 수가 있으니까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바로 그런 면적들을 산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방부제에 대한 내용도 잘 그리지 못하지만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뭐 평면입니다. 이게 바로 벽체선이에요. 그러니까 평면 벽체고 우리가 이렇게 문틀이 들어가죠. 뭐 이쪽 면은 바깥쪽으로 노출되는 이 면들은 어차피 락스를 칠하든 왁스를 칠하든 간에 이제 그 오염에 강하게 만들어 놔요. 그런데 바로 이 뒷부분은 이 뒷부분 보이지 않는 노출되지 뒷부분은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방부제를 시공하기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혹시라도 이쪽으로 벌레가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부제를 뿌려놓고 그런 것들이 좀 더 오랫동안 버티고 또 물 같은 경우도 좀 막아줘서 더 썩지 않아서 오래 버틸 수 있게 하는 게 방부제 역할입니다. 자, 목재 취급 단위는 좀 할 이야기가 많은데 일단은 목재는 무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목재가 물론 많이 쌓으면 무겁지는 하지만은 시멘트처럼 무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피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미터 세제곱이에요. 미터 세제곱이에요. 또는 센치 세제곱을 쓰는데 솔직한 말로 센치 세제곱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1미터가 왜 그러냐면은 센치 세제곱 같은 경우는 이제 형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자, 1미터가 몇 센치죠? 100cm죠. 100cm입니다. 자, 100cm죠. 이걸 곱하면은 몇 미터? 거의 또 100cm예요. 그렇죠? 100cm, 100cm죠. 그러니까 1미터 세제곱 표현할 때 100cm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은 0미터 둘둘 1지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이렇게 돼요. 1미터 세제곱이 센치 제곱으로만 바꿔둬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요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뭐 예를 들면 3미터 300 곱하기 또 400 곱하기 그 다음에 200 곱하기 하면 그때부터 또 치수가 날아다니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최적 구할 때는 대부분 미터 세제곱을 써요. 왜냐하면은 이제 소수점 이하를 정리하기도 좋고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센치 세제곱보다 미터 세제곱을 갖다가 최적 단위로 더 취급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일제 이게 한자로 우리나라 말로 한자인데 우리나라 말 읽으면 제예요. 그런데 요걸 일본어로 읽으면 사이예요. 이 말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을 여러분 공사 현장 가보면은 갑자기 욕구를 하고 다이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사실 그 일본어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눈치는 때려서 보는데 그래도 나중에 혹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어보기도 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여기 보면은 일제가 일치각 12자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일치가 바로 일치각이고 12자예요. 이 치수로 보면은 지금 1m 바 1m 미터 세제곱 단위가 1m 제곱일 때는 299.47로 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또 문제예요. 왜냐면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치를 썼어요. 치척 잘 썼는데 우리나라는 대충 30cm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척이 한자가 그래서 일자 일치면은 보통 3cm. 그러니까 우리가 미터법 환산하면은 3cm 각에 3.6m 정도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한 제가. 그런데 여기 보면 그걸 갖다가 미터 세북으로 고쳤을 때 299.47호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기본의 미터법에 들어가는 그 치수는 일본의 돈 치수죠. 그렇게 봐야 해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미터 제곱으로 쓰는 게 더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이 각지나 이런 것도 모두 3배수로 끝나잖아요. 이 3배수로 끝나는 이유도 있어요. 그것도 설명 계속 죄송합니다. 계속 길어하는데, 외국 애들은 그 인치랑 피트 쓰거든요. 인치랑 피트가 바로 또 그 걔네들의 그 각지에 대한 기준인데, 우리나라는 각지의 기준은 바로 그걸 사용하고 있어요. 인치 피트를요. 우리가 섞어보도 12mm, 사실 12.5mm 이런 게 모든 치수가 사실은 그 피트하고 인치하고 관계된 거예요. 치수예요. 미터법 우선 얼마나 좋아요. 그냥 5cm, 10cm 이렇게 만들면 계산하기도 좋잖아요. 근데 이런 단위들이 다들 우리나라에서 고려에 있었던 거 아니라 해외에서 들어온 거고, 여러분들 그 캐드에서 여러분들은 그 센미터 제곱,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사용하고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데, 외국은 인치로 계산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캐드도 보면은 그 단위를 인치랑 피트로 이렇게 바꿔서 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 도면을 봤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게 뭐냐면은 그 도면에 그려진 게 인치인지 피트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은 의외로 미터 제곱, 미터법 잘 안 사용해요. 그러면 골치 아프죠. 예, 여기 보면 보드 피트라고 있죠. 예, 이렇게 해서 1인치, 1인치, 12피트. 이건 또 다른 거죠. 머리 너무 아프죠. 예, 머리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따지자면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내용들이 있죠. 입방 미터 제곱으로 했을 때는 제가 이렇게 되는데, 보드 피트로 하게 되면 이게 어 438.596이 돼요. 미터 제곱으로. 엄청 또 그러니까 1미터 세제곱이 더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치수들 여러분들 이 치수들 또 나중에 더하고 빼고 이런 것들 하면 골치 아파요. 근데 이제 그거는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야지 여기서 그대로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봤자 더 골치 아프시니까.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그 성숙 산업 기사를 잘 보지 못했고, 그 다음에 문제를 확인을 못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미터 제곱 산출해서 제로 환산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일 제로 아직 환산하고 있다면은 솔직히 그거는 이제는 미터 제곱으로 바꾸든지 미터 세제곱 바꾸든지 보드피트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사실 요새 여러분들 그 뭐 48평, 28평 요런 식으로 평수가 미터 제곱으로 다 바뀌신 거 아세요? 공식적으로는 뭐 48평, 27평 아파트 이렇게 못 써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혼란스러워요. 왜냐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아파트 집형 평수의 집의 넓이의 기준을 평수 기준으로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평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통 치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평이라는 거 치수가 어디서 나왔는지 되게 궁금해서 죄송합니다. 계속 기침이 나오네요. 코로나는 아닙니다. 어디서 나왔는지 계속 궁금해서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일본에서 왔을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해보니까 이거예요. 일본은 그 다다미 숫자로 해요. 그러니까 이 다다미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게 정확히 걔네들의 치수도 이게 센터로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0.9m에다가 1.8m예요. 그래서 일본 애들은 이 다다미를 갖다가 몇 장 깔았냐고 해서 집 면적을 봐요. 그리고 실제로 아파트에도 아직 다다미 쓰는 집단도 많고요. 그런데 1.8 곱하기 0.9가 되면은 한 평이 되지 않아요. 한 평이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 평계수 많이 했으니까 3.305 정도가 한 평에 그거거든요. 한 평이 3.35 정도 미터 제곱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8 곱하기 0.9를 곱해도 그 수치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온 치수인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는데 도저히 계산이 안 나와서 그러면 이게 어디서 생겼나 이랬는데 어느 날 수업 시간에 그 이야기를 했더니 학생이 와가지고 교수님 이렇게 붙이면 대금 근사치가 나와요 라는 거예요. 두 장을 붙이면요. 그러면은 0.9죠. 그래서
1.8 곱하기 1.8이면은 대충 나온다는 거죠. 이 3.305가. 이 3.305.8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곱해보면은, 4고 6이 올라가니까 8에다가 14.4고 이게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은 다음에는 3.24 정도. 그러니까 뭐 치수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아마 비슷하게, 왜냐면은 일본 애들도 미터법으로 그렇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빈 근사치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일본의 잔재는 좀 털어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적산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공정별 소요량인데, 일단은 여기서 시행되는 그 노임 단가는 2007년도 정부 노임 단가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인구 뭐 금액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여러분들이 참고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뭘 참고해야 한다? 근데 뭘 참고해야 하냐면은 보시다시피 미터 제곱일 때 단가도 별로 필요 없어요. 미터 세제곱일 때요. 바로 암벽에는 이 정도의 목재 수량이 필요한 거예요. 면적이에요.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 면적을 갖다가 할 때 필요한 보통의 그 목재 수량이 0.032 정도 최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반자깃은 암벽인 경우에 반자깃은 0.08m 세제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못은 0.145kg이 들어가는 거고, 모든 중량화 하니까 또 요거는 0.1kg가 들어가는 겁니다. 목공에서 이런 것들은 좀 참고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문제는 별로 안 낼 거예요. 왜냐하면 인부나 이런 것들은 그거는 또 이것도 실제로 사실 따지고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좀 바뀌거든요. 기술이나 이런 것들. 그런데 아마 안 바꿨을 거예요. 귀찮아가지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그런 것들을 암벽이 되는 비닐 널, 그러니까 널 같은 거 깔 때 사용하는 거, 이건 목재가 안 들어가니까 이 정도 필요한 거고, 마루는 또 이렇게 필요한 거, 이런 식으로 다 계단도 여기 있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나중에 문제를 풀게 되면 할증률이 있을 거예요. 할증률은 솔직히 말해서 나무마다 할증률이 달라요. 나무가 종류만 수백 가지죠. 그때마다 할증률이 다 적용될 수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죠. 그것도 참 까다롭죠. 예. 그래서 목재명에 따라 달라요. 이것도 목재도 그것도 다르고요. 자, 공정별 그 소요량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해서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1층 마루틀에는 미터 제곱당 1미터 제곱당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마루는 이렇게 부피가 들어가는 거고, 암벽은 이렇게 들어가고, 쫄대는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못도 이렇게 정리되어 있죠. 뭐 철물은 뭐 마루틀 들어갈 때 뭐 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들어가니까 그런 거고, 인부에 대한 숫자들도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단가가 안 나왔으니까 좋죠. 그 다음에 천장 틀도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또 반자틀 달대, 그러니까 달대가 뭐냐면은 그 반자틀이 이렇게 있으면은 반자틀을 이렇게 매다는 거예요. 매다는 거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그게 말한 것처럼 헹거볼트 같은 거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 수량은 없는 거예요. 반자틀은 만드는 것들 뭐 300mm, 450mm 기준 요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 그거는 쫄대라든지 중간에 들어간 것들, 합판 텍스 붙임 때는 요 정도 들어간다는 것들 인부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단에 따라서 계단은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거는 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육성이나 나무에 따라서 어떤 치수, 어떤 두께가 될지 우리가 낼 수가 없는데, 인부 품수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비닐널은 뭐냐면은 이것도 영국식 독일식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집 같은 거 옛날 집 같은 거 보면은 벽이 이렇게 미국의 외국 벽에 보면은 벽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그 펜션 같은 데 많이 있는데 이 단면을 끊어 보면은 요런 식으로 해서 나무를 갖다가 덧붙여요. 이게 비닐널입니다. 근데 이것도 그 정확히 목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니까 그것도 기성품일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삭제. 그리고 몸만 이렇게 해서 여기다 못을 치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부 치수 나왔지만은 실제로 이게 목재가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실내 건축 산업 기사나 실내 건축 기사는 그렇죠. 근데 이제 예산 문제는 있고 기출 문제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한적이죠. 다른 것보다는. 철물량입니다. 아, 아까 전에 사실 나오게 되는데 그거랑 비슷한 내용들이죠. 기타 천물에다가 천장에다가 창문에다 개소당이다 이런 거. 이거 실제로 외울 수 없죠? 예, 이거는 시험 문제에 포함돼서 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적산제로 제공하긴 하지만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만자 틀은 뭐 쫄대다 이런 것도 있고 널천장 뭐 회반죽 발음 천장 같은 경우는 쫄대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거에 따라 다 달라요. 공정률에 따르고 재료비 초기도 다르고 금액은 뭐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수량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여기도 나무는 또 다 빠져 있죠. 널천장, 우무천장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재는 별도 계상하고 그다음 각재 할증률 10%인데 쫄대와 널재 할증률 20%까지 하는데 아 이게 일반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짜증납니다. 그만큼 이게 목재를 사용한 공사는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이에요. 너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예. 너무나 오랫동안 되었기 때문에 너무 복잡해요. 이걸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옛날에 했던 방식이 있고, 또 우리는 일본 강점기 시대가 있어서 일본 애들이 하던 게 들어온 게 있고, 또 지금은 글로벌 스탠더드잖아요. 글로벌 스탠더드도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다 혼합을 해서 차라리 철근 콘크리트는요, 이게 사실은 뭐 일본 시대에 좀 들어오긴 했지만은 일본 강점기 시대 때는 철근 콘크리트가 우리나라엔 그렇게 많이 지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해방 이후에 철근 콘크리트가 들어왔고, 그러니까 많이 사용됐고, 그렇다면 외국 품새를 따라가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이제 목재는 아니라는 거죠. 목재는 우리나라, 일본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어가지고 장난 아니죠. 예, 정말 복잡합니다. 예. 뭐 여기 이런 내용들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목재는 여러분이 실내 건축 산업 기사나 그 다음에 실내 건축 기사는 아마 관연도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크게 변화돼서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솔직한 말로 관연도 문제를 왜 처음에 제출했을 때 이걸 푸는 사람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 정도의 그런 복잡한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냥 틀리라고 낸 문제도 아닐 텐데. 그렇죠? 아, 그렇죠. 예. 지금은 사실은 뭐 적성에 견적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엑셀 파일 사용해요. 엑셀 파일 사용해서 같이 이렇게 쫙 견적해서 넣어버리는 건데 그걸 누가 또 계산기 두드리고 옛날에 좀 수판을 두드리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못에 대한 거 인공 이런 것들이 있고 목재 활중률은 여기는 10% 여기 보면은 또 있죠. 합판 활중률은 3%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되는 목이나 방음, 입말구에서 다 다르죠. 금액은 여러분들이 참고할 필요 없고. 근데 이것도 옛날 거니까 이 수량, 요것만 더 중점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은 수량 여기 적산 자료에서
이 수량도 여러분들 이것까지 다 머리에 넣어가지고 이걸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하죠. 예. 그 못을 갖다 0.04kg 그러면 이게 얼마 정도죠? 0.04kg니까 4kg 정도? 근데 벽체 합판에 못이 4kg나 들어가나? 아, 이게 40kg인가? 그렇게 무겁나? 그렇게, 그렇죠. 벽체 합판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그러네요. 생각해보면 이것도 웃기네요. 접착제는 수장 합판에만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다 보면 합판 할중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합판이나 이런 것들 뺀 이유는 이제 이게 공정에서는 이게 다른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수장 합판률 할증률 5%를 가산한 거니까 다른 쪽에서 계산하는 거죠. 대부분 목재는 이제 문제도 말씀드렸지만은 5%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시겠죠. 자, 마루널 걸기 이런 것들을 그런 겁니다. 역시 목재는 별도 계상하는 거죠. 그 전체 요이론 적선 자료들은 그러니까 어, 별도 계상이라는 게 이게 상황에 따라 바뀔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목재 수정이 너무 많고 목재에 따라서 또 할증률도 약간 달라지니까 별도 계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만약 이거 재료대로 다 하면 엄청날 거예요. 예, 엄청나죠. 여기 보면 마루 밑창, 마루 밑에 까는 것들, 그 다음에 마루널에다가 콘크리트 바탕일 때 마루톤은 어떻게 들어가고 벽체 띠장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재료의 품과 재료 활동은 20분까지 마루 바탕 널어줄 때 빗댈 때는 이게 빗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렇게까지까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빗댄다는 거예요. 끼우거나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건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금을 이렇게 빼야 하는 건데 그런 걸 다 합하면은 결국 20%까지 할증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마루널 사이에 단열재를 깔 경우에도 또 이건 또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바탕날에 널까기에서도 목재 도랑은 또 설계 수량을 하고 왜냐하면은 설계 수량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지금 어떤 재료 어떤 거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 다담이란 말도 있죠. 아, 이거는 요새 다담이 2007년 얘기도 하지만 2007년인데도 다담이란 말이 있는 게 좀 그러네요. 그 다음에 보통의 마루널은 1.8cm 널었을 때 마루 바탕널은 대패질 않고 맞댄 이음을 하고 보통 마루널은 반토금이 제어점이라 한다. 제어점매는 요런 거예요. 혀 나왔잖아요. 이게 제어점매예요. 요게 제어점매고 요게 반턱이에요. 예,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바탕 위에 마루틀은 못을 제어한 목재 및 기타 재료는 별도 계산하고 벽체는 띠장을 설치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설치한다는 걸 하는 겁니다. 정말 많습니다.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시험 문제인 거니까 이런 것들은 보고 예상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게 나아요. 벽판 및 반자지 붙임에서 아코스틱 텍스트 같은 경우는 미터 제곱당 수량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텍스 활동률이 5%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5%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수량 계산했을 때 그냥 문제 될 거 없어요. 그러니까 활동률 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목 들어가는 거고 금액은 잊으시고 금액 벌써 해마다 달라지는 거니까 석고판도 7mm 기준에 다 있죠. 단가 의미 없고 그러니까 석고판도 매수로 세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5%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1m 제곱이. 그러니까 더 포함돼서 들어가는 거고 석고판 보도 붙이면 또 더 늘어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활동률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죠. 석고받은 붙임 때 활동률 8%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고판 같은 경우를 갖다가 물론 이제 장수를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수량에서는 치수를 계산하는 거가 있는데 그 치수는 어차피 계산할 때 우리가 적산 기준에서는 활동률이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공구 선수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네요.